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있는 교과서와 유인물 가운데 지난 시간까지 유인물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서 교과서 212쪽부터 시작해서 4단원 끝나는 부분까지 즉 225쪽까지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첫째 시간에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 둘째 시간은 뒤에 부록에 나와 있는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둘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과서 212쪽 국어의 규범 같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과 많이 중복되는 것들은 생략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덧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13쪽에 생각을 여는 질문이라고 작은 글씨로 제목이 붙어 있고요. 단어가 잘못 쓰인 문장은 무엇일까 하는 이 부분은 어떤 학급에서는 공부를 했고 어떤 학급은 안 한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5개의 그림에 나와 있는 밑줄친 말들은 모두 소리는 듣기는 다 같이 맞췄다죠. 다 같이 맞췄다인데 실제로는 표기가 다르고 발음도 조금 다르죠. 자, 살펴보면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맞췄다.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맞췄다가 아니라 맞췄다가 되겠죠. 맞췄다. 맞췄다. 이렇게 써야 정확한 표기가 되겠죠. 이 단어는. 나머지 4개는 모두 주사를 맞췄다. 정답을 맞췄다. 비를 맞췄다. 관역을 맞췄다. 이건 모두 맞히다. 맞히다라는 단어는 맞다 하는 단어에 전미사, 사동전미사 히가 붙어 있는 모양인데요. 자, 이 말의 어원, 사전에 맞다가 어떤 쓰임을 가진 동사인지 잠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노트에 보면 글씨가 약간 좀 이렇게 작은 가는 글씨로 되어 있어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추다와 맞히다를 구별해 보자. 맞히다는 앞에서 4개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로 맞추다 위주로만 먼저 설명을 하겠어요. 모두 맞다에서 유리했는데 추나 희는 사동전미사죠. 그리고 무엇을 맞추다, 무엇을 맞히다 이렇게 해서 모두 목적어 다음에 쓴다. 그래서 맞추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타동사로서 이러이러한 여러 개의 다의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규격의 물건을 만들도록 의뢰하다. 이건 예전에 안성맞춤이라는 단어에서 이 원래 맞추다라는 단어로 쓰이다가 이 맞추다가 이렇게 다른 단어들과 함께 맞추다라는 단어로 바뀌었다 하는 설명을 교실에서 한 걸로 기억합니다. 낱개의 부분을 제자리에 맞게 하다. 짝을 맞추다. 보다와 함께 쓰여 서로 어긋남이 없는가 알아보기 위해 서로 마주대어 보다. 현고 장부를 맞춰보다. 이런 단어를 쓰죠. 짝을 맞춰보다. 현고 장부를 맞춰보다. 근데 문제를 맞추다. 요구하는 답을 맞게 되다. 이런 뜻이고, 일정한 대상이나 정도에 맞게 하다. 음식의 간을 맞추다. 이런 단어 많이 씁니다. 자, 이런 단어들은 모두 맞다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맞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맞다 1, 2, 3이 있습니다. 이건 각각 이 1, 2, 3은
모두 동음 이의어죠. 동음 이의어. 그리고 각각 1번은 이제 겨눈 것이 목표에 똑바로 닿다 하는 뜻만 사용되고 있는 1번은 뜻이 하나만 있지만 2번, 3번은 각각 여러 개로 서로 비슷하게 다르게 쓰이고 있는데 이 각각을 뭐라고 해요? 이것을 다의어라고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맞다라는 단어는 여러 개의 동음 이의어와 다의어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국어 사전에 매우 다양하게 사례가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맞다라는 단어를 매우 다양하게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번씩 가볍게 살펴볼까요? 틀리거나 어긋남이 없다. 시간이 맞다. 격에 맞다. 입맛에 맞다. 옷이 몸에 맞다. 수지가 맞다 하는 말도 이게 이제 수지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의 준말인데 수지가 맞다 하는 말은 어느 정도 이익이 된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죠. 눈이 맞아, 눈이 맞았다 이런 말도 쓰고. 그 다음에 타동사로서 손님을 받아들이다, 손님을 맞이하다, 손님을 맞다 이렇게 쓰죠. 또 뭐 며느리를 맞다, 사위를 맞다. 그 다음에 돌아오는 철이나 날을 당하다, 뭐 명절을 맞아, 또는 무슨 제삿날을 맞아, 뭐 이렇게 씁니다. 손님을 맞다, 또 몸으로 봤다 할 때 비를 맞았다, 눈을 맞았다 이렇게도 쓰죠. 매나 총알 따위를 매를 맞아, 또는 총알에 맞았다, 뭐 이렇게도 쓰고. 어떤 일을 당하다, 도둑을 맞다 이런 말도 쓰죠. 검사를 맞아, 또는 100점을 맞았다 이럴 때도 맞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와 같이 매우 다양한 맞다의 쓰임이 있다 하는 것을 한 번씩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매우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좀 보완하기 위한 의미로 유인물로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가볍게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발견하기의 작은 재미있는 표에 나와 있는 말이 나오는데 요 어떤 요걸 이모티콘이라고 하나요? 이런 표현을 해놓고 더 이상 울지 않을 꼬양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주 재미있는, 이게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야 하는 말을 그대로 쓴 것보다 이렇게 써서 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닉네임을 또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한 뭐 귀엽게 봐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밑에 있는 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 안 하고 10 얻는데 진짜 더 이상은 한계다. 한계를 또 이렇게 썼네요. 나는 아직도 네가 이게 이제 원래는 네가라고 해야 되는 걸 구어체로 이제 네가 이렇게 말하죠. 내 인생의 반려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써야 될 걸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SNS 상에서 많이 쓰고는 있는데 어떤 거는 귀엽게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좀 심각하게 아주 왜곡된 형태로 쓰이는 사례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런 문제를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 이거는 앞에서 유인물로 많이 공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작은 걸 설명한 거를 보면 한글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규칙의 전반,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했다고 했고요. 1988년 1월에 문교부가 확정 고시에서 정해진 그런 맞춤법 통일안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2011년에 일부 개정된 복수 표준어에 관한 설명이 덧붙여야 되는데 이번 시험 범위 속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유인물로 여러분에게 나중에 학교에 들어왔을 때 다시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맞춤법 제1장 총칙 제1항 이거 앞에서 공부한 것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고요. 그 다음 표준어 규정에 일부 제1항, 2항에 대한 설명이 쭉 있는데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것이 일부 있어서 잠깐 살펴보면, 자, 여기 표준어는 흔히 방언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고 중심지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말이 모두 표준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 밑에 나오는 멍게 빈대떡,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원래 표준어로 멍게는 우렁쇽이라는 단어가 표준어였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서울 사람들이 멍게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지금은 멍게가 표준어처럼 이렇게 쓰이고 있지만 이 원래의 표준어는 우렁쇽이었다. 근데 이 우렁쇽이와 오른쪽에 보면 이제 골뱅이, 우리가 이제 통조림으로 골뱅이를 먹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어른들이 맥주 안주로 이 골뱅이 무침이라는 안주를 즐겨 먹기도 하죠. 이 골뱅이는 원래 방언으로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표준말은 우렁이, 강원도에서는 우렁이 또는 다슬기는 표준어로서 전국에 다 쓰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 다슬기를 골뱅이라고도 방언으로 쓰지만 또 저 경상도 지역에 가면 이거를 골부리라고 쓰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다른 표현들 각각 지방마다 조금씩 다른 그 사투리로 쓰기도 합니다. 달팽이, 고둥이라는 표준어들이 있는데 이런 표준어들을 골뱅이라는 사투리로 이렇게 전국에서 골고루 많이 쓰고 있는 이런 언어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빈대떡은 원래 표준어로 녹두전병이라고 해요. 녹두로, 이 빈대떡의 원료가 녹두이니까 녹두를 불에 이렇게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해서 부쳐 먹는 그런 과자 같은 그런 음식, 그래서 이름을 녹두전병이라고 해서 표준어로 사용했는데 서울 사투리였던 빈대떡이 표준어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유형이 이제 하세요와 하셔요 사이에서 원래 궁중어인 하셔요가 표준어였는데 서울 사투리인 하세요의 힘이, 하세요라는 단어를 워낙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표준어 하셔요를 물리치고 하세요가, 서울 사투리였던 하세요가 표준어가 됐다. 이런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언어라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에 항상 가변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기억을 되살려 보도록 하세요. 자, 2부 표준발음법. 표준발음은 이렇게 쭉 해서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표준발음을 정하였다. 그런데 최근 젊은 세대는 소리의 길을 구별하지 못해 밤과 밤, 이게 밤은 짧은 밤이고 오른쪽에 있는 먹는 것은 밤, 이렇게 길게 발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런 걸 잘 안 지킨다, 이런 얘기고, 이 맛 있다는 원래 음절 끝으로 규칙을 적용하면 맛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맛있다, 멋도 마찬가지죠. 멋 있다가 원래 표준 발음이지만 멋있다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것은 국어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합리성. 다른 말로는 사실은 이게 이제 사회성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이제 설거지와 사글세, 너무 요 세 개의 단어를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이 단어들은 국립국어원에서 표준어로 선정할 당시에 많은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으나 현실적인 성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논리가 더 설득력을 얻는 바람에 지금도 보면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뭔가 좀 약간 억지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가 표준어의 자리를 차지한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정도에서 넘어가고요. 교과서 216쪽에 학습활동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5항, 15항, 23항에 나와 있는 말들을 쭉 설명을 보고 밑에 이제 보기를 보세요. 1번부터 6번까지. 구름이 거치자 산봉우리가 때는 이제 드러나다, 나타났다 이런 뜻이죠. 드러났다. 몸무게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다. 이것은 이제 원래 늘다에서 늘어났다 이렇게 변한 말이니까 이 받침의 리를 살려서 늘어났다 이렇게 써야 되죠. 실망하지 말고 오뚜기처럼 앞에서 수업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뻐꾸기 소리 나는 대로 써야 되고, 깍두기 근거가 없는 어원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쓴다는 말이 있지만, 이 경우 깍두기는 본 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혀지지 않는다 하는 말과 같은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소리로 표현이 되지만 깍두기라고 이렇게 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뚝배기도 마찬가지죠. 뚝배기라고 쓰고 발음은 뚝배기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바른 표기를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국어 자료를 바탕으로 탐구해보자. 자, 여기 재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이는 음식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과 음식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표기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징어 덮밥. 이 덮자가 좀 잘못된 것 같죠? 덮다 할 때 단어가 더의 피읍 받침이죠. 그러니까 오징어 덮밥 이렇게 써야 되겠고요. 갈비탕은 뭐 문제가 없이 잘 썼네요. 메밀국수도 제대로 표기를 했고, 그죠? 메밀이라는 표현은 그대로 잘 맞습니다. 그런데 요 이제 게장이 이게 문제죠. 이거는 육개장으로 써야 되는데, 이 개자가 사실은 이제 원래는 개고기 할 때 그 개자라는 의미로 사용한 말입니다. 어른들이 먹는 음식들 중에 이 게장국이라는 말이 있어요. 게장국. 여러분들은 거의 먹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게장국. 이 단어는 원래는 이제 개고기를 넣어서 이렇게 얼큰하게 끓인 그런 음식을 가리키는 말로 썼어요. 그래서 이 게장국에서 이제 비슷하게 유래된 단어가 육개장이 있고 닭게장이 있어요. 닭게장. 이것도 육개장은 쇠고기를 넣은 것이고, 닭게장은 달게 이제 살코기 부위를 잘게 이렇게 찢어서 넣고 이제 다른 양념 넣고 이래가지고 얼큰하게 끓인 음식이고, 게장국은 이제 개고기를 넣어서 얼큰하게 끓인 음식이고, 이런 의미로 모두 게자를 이 닭게자 할 때 게가 아니라 도구 멍멍이의 개라는 글자로 사용하는 단어들이다. 음식 이름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고요. 김치찌개, 요게 틀렸죠. 김치찌개. 이건 이제 전미사의 개가 쓰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왕 음식 이름이 나온 김에 몇 개 한번 더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제 틀리기 쉬운 단어들 몇 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먹는, 분식집에서 많이 먹는 떡볶이, 이렇게 쓰죠. 떡볶이. 그 다음에 흔히 아구찜이라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아귀찜입니다. 아귀찜.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그 음식 중에
이런 해산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쭈꾸미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쭈꾸미 하지요. 그래서 실제로 쭈꾸미 이 쌍지읒으로 된 단어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엄밀하게 표준어는 쭈꾸미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된소리로 발음해서 쭈꾸미 이렇게 하는데 이와 비슷한 반찬 중에 이런 반찬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늘 줄기를 잘게 이렇게 썰어서 양념을 묻혀가지고 살짝 데쳐서 이렇게 먹는 반찬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마늘쫑이라고 보통 발음을 합니다. 이 글자가 발음은 쫑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실제 쓸 때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매우 조심해야 될 틀리기 쉬운 반찬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어른들이 흔히 쓰는 마늘 중에 이제 닭도리탕이라는 잘못된 음식 이름이 있죠. 이 닭도리탕의 도리라는 게 이제 일본어기 때문에 도리는 새조자를 일본말로 도리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어른들이 하는 도박 내지는 오락기 중에 이제 고도리라는 게 있죠. 고는 다섯을 말하고 그래서 오조. 그래서 이제 도리가 일본 말이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 닭도리탕이라는 말을 아직도 많이 여러 음식점 이런 데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닭볶음탕입니다. 닭볶음탕. 닭볶음탕이라는 말로 쓰자. 여러분들 어느 음식점 가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닭도리탕이 아니고 닭볶음탕이라고 한번 바꿔보세요 하고 주인 사장님들한테 이야기를 여러분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국이 들어간 음식 이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은 모두 꾹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만두국 이렇게 꾹으로 소리가 나죠. 따라서 이거는 그냥 만두국이라고 쓰면 안 되고 여기에 사이시옷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두국 이렇게 써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음식 이름이 많죠. 뭐 묵국 같은 경우도 묵국이라고 쓰고 또 어른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선짓국이라는 음식도 있죠. 또 뭐 우리 학교 부근에 보면 순댓국집이 많습니다. 이것도 순댓국.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이것도 김칫국 이렇게 써야 합니다. 이렇게 합성어로 됐을 때는 사이시옷을 넣어서 써야 하는 음식 이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제가 잠시 잘못 눌러서 많이 이렇게 혼돈이 좀 일어났네요. 어떻게 된 거지? 자, 죄송합니다. 잠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컨대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한 기억이 있어요. 이건 기본형이 생각다죠. 생각다. 그래서 생각컨대가 아니고 생각건대로 고쳐야 한다. 컨을 건으로 고쳐서 바꿔서 생각건대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학교 앞에 새로 생긴 분식집 갈래? 완전 좋아. 지우가 거기 진짜 맛있대. 맛있대 할 때 요 대는 이건 대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맛있다는 말은 맛있다고 해를 줄여서 맛있대 이렇게 쓴 말이니까 여기서 어이가 아니고 아이의 대로 써야 한다 하는 것으로 정정해서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3번에 나오는 김영랑 시인의 오음의 단풍들 건네라는 시는 시를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좋은 문학작품 하나 봤으니까 가볍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오메 단풍 들겄네. 장광의 골 붉은 감잎 날아와 누이는 놀란 듯이 쳐다보며 오메 단풍 들겄네. 추석이 내일 모레 기둘리리 바람이 자지어서 걱정이리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오메 단풍 들겄네. 제가 전라도 사투리를 조금 썼는데요. 이건 전라도 지역 김영랑 시인의 고향이 전라남도 강진이어서 강진의 그 시골 분위기가 나도록 이렇게 사투리를 썼습니다. 이 오메 단풍 들겄네를 서울 표준어로 바꾸면 오메가 뭐예요? 어머, 여자들이 감탄사로 많이 쓰는 말, 어머 단풍 들겠네, 이렇게 바꿔야 될 텐데 그렇게 바꿔서 시를 다시 고쳐보면 좀 느낌이 원래 시가 주는 뭔가 향토적이고 서정적인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약간 조금 멀어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시인은 원래 자기가 태어난 고향의 그 고장의 시골 사투리 이런 걸 적절하게 잘 구사해서 좋은 시를 쓴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백석이라는 시인이죠. 백석, 그 평안북도 정주 출신인 그 시인 백석이 쓴 많은 시에 그쪽 지역의 사투리들이 아주 잘 녹아있고 그래서 명작이 매우 많은 그런 유명한 시인이죠. 김영랑도 이렇게 자기 고장 전라남도 강진 쪽의 사투리를 적절하게 잘 구사한 이 시 오음의 단풍 들겄네가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김영랑의 대표작 하면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모란이 비까지는, 또는 뭐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뭐 이런 시들이 있죠. 여기 이제 장광이라는 게 장독대를 말하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는 말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이해를 시켜보겠습니다. 이건 장독대, 시골에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을 담가서 이렇게 보관하는 장독대를 가리키는 말이 장광입니다. 이 시의 이제 문제 1번에 보면 느낌과 비교해 보자 그랬는데 표준어로 바꿔보면 뭔가 좀 세련되고 뭐 부드럽고 뭐 좀 이렇게 교양 있어 보이는 이런 느낌은 들겠지만, 그러나 이제 뭔가 좀 무미건조하다고 할까요?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제 표준어로 된 시라면, 이렇게 방언을 써서 표현했을 때는 그 느낌이 뭔가 이렇게 좀 향토적인, 토속적인,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같은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끼리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 시인의 정서를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몇 가지 중요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언이 주는 표현 효과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우리가 시에서 그 시인이 어디 출생인지,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이나 살아가는 환경, 이런 것이 그 시인의 시세계에 큰 영향을 주고 시어의 표현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시인이 사용한 시어에 대해 관심을 많이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그 뒤에 이제 219쪽에 나온 요 세종 야민정음을 아시나요? 뭐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그런 표현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접해본 그런 재미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생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엔 뒤에 나오는 우리말의 그 로마자 표기법하고 또 외래어를 우리말로 어떻게 표기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